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길게 돌아가지 않고 숫자 하나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 지난주 목요일 하루에만 16.6% 빠졌습니다. 한 주 전체로는 16% 가까이 빠졌는데 사실상 그 손실 대부분이 목요일 하루에 몰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히려 소폭 플러스였다가 목요일 급락한 방에 주간 성적이 통째로 뒤집힌 거예요. 반도체 3배를 들고 계셨던 분이라면 목요일 저녁 계좌를 보고 잠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같은 주에 S&P 500은 오히려 1.8% 가까이 올랐고 다우지수는 아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는 이틀 연속 크게 무너졌는데 지수는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강세장인데 그 안에서 특정 한 무리만 무너졌습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줄이면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리 바꿈.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돈이 앉는 자리를 통째로 바꾼 한 주였어요. 먼저 지난주 나스닥이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지난주는 시작이 좋았어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QQQ가 4% 넘게 치고 올라가면서 화요일 장중에는 736선까지 붙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손이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마지막 이틀 동안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712선에서 한 주를 닫았어요. 위로 크게 벌었다가 아래로 크게 토해내고 결국 제자리. 한 주 전체 QQQ 등락은 1%가 채 안 되는 상승으로 사실상 보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합이라는 숫자 안에 격렬한 자리 바꿈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요일에 반도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100 반도체 그룹의 평균 낙폭이 5.5%였는데 그 안에서도 특정 종목군이 유독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에요. KLA가 11.5%, Lam Research가 10.2%, Applied Materials가 7.4% 빠졌습니다. 이 세 회사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와 식각 장비를 만드는 이른바 곡괭이와 삽을 파는 쪽입니다. 완제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장비를 파는 회사가 더 크게 맞았다는 게 이번 하락의 성격을 말해줘요. 시장이 겁낸 건 지금 당장의 반도체 수요가 아니라 앞으로 공장을 얼마나 더 지을 거냐, 그 설비 투자 자체가 식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신호인지는 반도체 사이클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 가장 먼저 신호가 뜨는 곳이 바로 이 장비주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수요가 줄 것 같다고 판단하면 제일 먼저 미루는 게 새 공장과 새 장비 발주거든요. 완제품 반도체 가격이 꺾이기 한참 전에 장비 주문부터 조용히 줄어듭니다. 2018년 메모리 공급 과잉 때도 2022년 반도체 불황 때도 이 순서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장비주의 급락을 단순한 하루짜리 조정이 아니라 설비 투자 사이클의 방향이 바뀔지 모른다는 조기 경보로 읽는 겁니다. 지난주 KLA와 Lam Research가 반도체 그룹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더 빠진 건 바로 그 조기 경보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메모리 쪽은 더 셌습니다. 마이크론이 하루에 10% 넘게 무너지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대규모로 증발했어요. 반도체 대표 상장 지수 펀드인 SMH는 올 상반기에만 60%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뒤 곧바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 급등률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년 만에 반도체 묶음 하나가 60% 가까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이 거래에 돈이 촘촘하게 쏠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쏠림이 두꺼울수록 방향이 틀어질 때의 반작용도 커지는 법이에요. 태평양 건너 우리 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가 10.6% 급락했고 지난주 코스피도 한 주 동안 3.8% 넘게 밀렸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를 앞세워 올해 내내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그 종목들이 지난주엔 가장 앞줄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지난주였을까요? 방아쇠는 메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메타가 자체 인공지능 제품용으로 잔뜩 확보해둔 컴퓨팅 용량 가운데 남는 물량을 외부에 팔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왜 반도체를 흔들었느냐? 지난 2년간 반도체 주가를 떠받쳐온 전제가 딱 하나였거든요. 컴퓨팅은 아무리 지어도 모자란다.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 그런데 세계 최대 구매자 중 하나가 남는다고 내놓겠다는 말은 그 전제에 균열이 갔다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과했나? 그 돈을 언제 회수하나? 이 의심은 지난주에 처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몇 주 전부터 시장 한쪽에서 계속 고개를 들던 이야기였고 이 채널도 지난 며칠 그 구조를 다뤄왔습니다. 지난주가 달랐던 건 그 오래된 의심이 대형주 실제 가격에 한층 또렷하게 박혔다는 점입니다.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하루 10% 넘는 하락이라는 숫자로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두렵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호에 가깝다고 봐요. 시장이 좋은 이야기에 무조건 올라타는 국면에서
이제 그 이야기에 영수증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이 검증은 이번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자리바꿈의 반대편,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의 진짜 그림이에요. 반도체에서 나온 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였어요. 애플이 지난주 큰 폭으로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지난주 나스닥을 떠받친 실질적인 엔진이었습니다. 반대로 올해 인공지능 랠리의 대장이던 엔비디아는 지난주 1% 남짓 오르는데 그치며 또래 빅테크에 한참 뒤처졌어요.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앞줄과 뒷줄이 바뀐 겁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필 지난주에 앞으로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올해 인공지능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름이거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지난주 초까지도 주가가 연초 수준을 한참 밑돌던 빅테크 중 가장 인기 없던 축에 가까웠어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에 쏠렸던 돈이 그 거래에서 발을 빼자 갈 곳을 찾던 자금이 그동안 눌려있던 실적 탄탄한 대형주로 되돌아온 겁니다. 화려한 성장 이야기 대신 지금 당장 현금을 두둑이 버는 회사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방어적인 업종이었습니다. 목요일 헬스케어 섹터가 2.6%, 필수 소비재가 2%, 유틸리티가 2.2% 오르며 초록불을 켰어요. 특히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눈에 띄었는데 모더나가 하루 10% 급등했고 버텍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이름들이 5%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는 날에 방어주가 오르는 건 시장 전체가 겁먹고 판 게 아니라 위험을 한 칸씩 옮겨 담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목요일에도 방어업종을 중심으로 폭넓게 오른 종목이 나왔습니다. 폭이 좁아진 폭락이 아니라 폭이 넓어진 자리바꿈이었던 거죠. 이 자리바꿈에 불을 붙인 게 지난주 후반의 고용지표였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이 5.7만 명 증가에 그쳤고 앞선 두 달치도 하향 조정됐어요. 얼핏 약해 보이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4.2%로 내렸습니다. 고용은 둔화됐는데 실업률은 낮은 애매한 조합이었어요. 시장은 이걸 이렇게 읽었습니다. 당장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만큼 나쁘지도 않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이 가을에서 연말 쪽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건 먼 미래 이익에 기대는 고성장 반도체보다 지금 당장 현금을 버는 애플이나 은행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계산으로 이어져요. 금리 쪽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이 둔화됐으면 보통 장기 금리는 내려야 정상인데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온 날조차 4.4%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고 30년물은 5%에 가까운 높은 자리를 지켰어요. 고용은 식었는데 장기 금리가 좀처럼 내리지 않은 이 끈적함은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린 것과 여전히 끈적한 물가에 대한 경계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금리 배경이 반도체처럼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에 더 무거운 역풍이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러는 반대로 지난주 0.5% 약해졌고 원달러 환율은 한 주 만에 17원 넘게 내려 1,529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번 주 시작과 직접 맞물린 소식이에요. 주말 사이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가 8월에 하루 18만 8천 배럴을 더 뽑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부터 5달 연속 증산이고 그동안 되돌린 감산 물량을 다 더하면 하루 약 100만 배럴에 이릅니다. 안 그래도 유가는 최근 한 달 사이 24% 넘게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 공급을 더 풀겠다는 신호가 얹힌 겁니다. WTI 원유는 배럴당 $69 아래에서 지난주를 달았어요. 시티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가라앉으면 브렌트 유가 연말에 버럴당 60에서 $6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건 물가를 자극하던 압력 하나가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조정과는 별개로 이 유가 흐름은 물가와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나스닥의 우호적인 배경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뉴스에 가려 잘 안 보였지만 저는 이 대목을 조용한 호재로 봅니다. 금은 지난주 2.7% 올라 온스당 $4,187까지 갔습니다. 지난주 금이 오른 건 달러가 약해지고 실질금리 부담이 덜해진 흐름과 맞물린 결과입니다. 주말 동안 시장을 흔들 만한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지정학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85분 넘게 전화통화를 했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걸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크렘린이 전했습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32개국 정상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모일 예정입니다. 아직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 번 어긋났던 협상이라 결과를 미리 점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켜볼 이벤트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아침 7시 나스닥 선물이 세 주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움직임을 보면 지난 목요일 종가 대비 1% 넘게 1.3% 가까이 오른 채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S&P 500 선물은 0.5%가량 오르고 다우 선물은 강보합에 그쳐서 세 주 초반 강세를 이끄는 쪽은 다시 기술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주 가장 크게 두들겨 맞았던 그 자리가 주 초반엔 오히려 앞서 반등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개장 직후의 움직임이라 오늘 밤 정규장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주 급락 뒤 첫 신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만큼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3배의 나스닥을 다루는 채널인 만큼 빅텍가 지난주 어디서 마감했는지 시세만 한번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 8.8% 오르며 지난주 빅텍 대장 노릇을 했고 구글이 6.7%, 마이크로소프트가 4.7%, 아마존이 4.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목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7.5% 급락했는데 한 주 전체로는 3.6%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메타도 목요일엔 4.9% 빠졌지만 주간으로는 5.9% 오른 채 끝났습니다. 목요일의 급락이 워낙 강렬해서 한 주 내내 하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대부분의 빅테크는 오른 자리에서 마지막 날 일부를 반납한 그림입니다.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는 지난주 5.7% 올랐고 넷플릭스도 5.2%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달 16일 목요일 밤에 실적 발표가 잡혀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표, 하나는 실적입니다. 지표 쪽에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ISM 비제조업 지표입니다. 예상치는 54.1로 직전 54.5에서 소폭 낮아진 수준이에요. 여기서 왜 하필 서비스업이냐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게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고용의 실제 체온이 이 숫자에 담겨요. 지난주 애매했던 고용 지표 뒤에 이 서비스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다음 베팅을 좌우합니다. 50을 넘으면 확장, 밑돌면 위축인데 예상대로 54선을 지키면 경기가 급히 식지는 않는다는 안도가 되고 크게 밑돌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앞당겨질 여지가 생겨요.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저울질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지표 하나에 시선이 몰리는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쪽은 이번 주가 사실상 폭풍 전야입니다.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 화요일 대형 은행들의 발표로 막을 올리거든요. JP모건이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2분기 실적을 내놓는데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5.40 안팎입니다. 뒤이어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group, Goldman Sachs가 줄줄이 나옵니다. 은행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은행은 미국 가계와 기업 전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 그들의 대손 충당금과 대출 태도에 경기의 진짜 온도가 드러나거든요. 지난주 자리 바꿈에서 금융 섹터가 한 주 동안 손꼽히게 강했던 게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적 시즌 첫 타자로 나설 은행주로 미리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설비 투자 논쟁의 진짜 심판대는 이번 달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반도체 TSMC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결국 반도체를 이 회사에 맡겨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SMC의 매출과 다음 분기 전망은 인공지능 수요가 실제로 싣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앞단에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흔든 그 의심에 대한 첫 대형 증거가 바로 이 회사 실적에서 나옵니다. 다만 반도체를 무조건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신호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크게 두들겨 맞았던 한국 반도체가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반도체를 향한 모멘텀이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엔 분명한 단서가 붙습니다. 앞서 보셨듯 오늘 아침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출발하면서 그 반등에 일단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개장 초반 선물의 방향이 오늘 밤 정규장 마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주 정규장에서 최종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한국 반도체의 금요일 급등에 나스닥 선물의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이 반등이 하루짜리 되돌림에 그치지 않고 진짜 모멘텀의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으로 응원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심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가 근처인데 공포 탐욕 지수는 30이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수와 심리가 이렇게 어긋나는 건 겉으로 드러난 신기록과 달리 시장 속내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가장 붐볐던 거래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고
그 상처가 심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VX는 오히려 지난주 14% 넘게 내려 16선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같은 이야기의 다른 얼굴이에요.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게 아니라 한 업종만 도려내듯 빠졌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공포를 재는 VX는 오히려 잠잠했던 겁니다. 아픔이 넓지 않고 기뻤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지켜볼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난주에 날아온 의심이라는 청구서에 다음 주 은행 실적과 반도체 실적이 어떤 답장을 보내느냐, 숫자가 서사를 따라오는지 아니면 서사가 숫자보다 앞서 있었는지 이번 실적 시즌이 그 답을 하나씩 내놓을 겁니다. 자리 바꿈이 잠깐의 조정이었는지 방향의 전환이었는지는 다음 주부터 나올 실제 실적이 말해줄 거예요. 그 답장을 함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난주 시장을 한눈에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도 차분하게 함께 시장 보시죠.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